1990년 겨울밤, 서울의 거리는 무자비한 비에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건물 사이를 휘몰아치며 도시 전체에 음울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김준호는 이탈리아산 고급 정장을 입고 작은 꾸러미를 가슴에 안은 채 폭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다. 그의 망설이는 발걸음은 그를 종로구의 어두운 골목길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오래된 한옥들이 더 단순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팔에 안겨있는 아기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폭풍우와 아버지의 내면을 갉아먹는 갈등에 무관심한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의 얼굴을 꼭 닮은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고 주머니 속 은메달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로 김 가문의 영광과 실패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이게 최선이야.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곧 할 일을 정당화하려 했다. 니온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그의 말에 담긴 모순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가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는 메달을 아기 옆에 놓고 이불 밑으로 조심스럽게 넣었다. 펜던트가 번개빛에 잠깐 반짝였고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에 항의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아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비록 아들이 결코 알지 못할지라도 그의 혈관 속에 흐르는 고귀함의 상징이었다. 그때 바로 그 순간 박미영은 몇 블록 떨어진 이씨 가족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교대를 마치고 있었다.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10대 아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미영은 낡은 우산을 몸에 바짝 붙이며 우산을 뒤집으려는 강풍과 싸웠다. 그때 그녀는 들었다. 폭풍우의 파우샤우 속에서 희미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울음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미영은 멈춰 서서 자신의 마음이 장난치는 것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기 다시 있었다.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울음소리를 따라 그녀는 두 건물 사이의 작은 틈새로 다가갔다. 그곳은 비로부터 부분적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조심스럽게 놓여있는 꾸러미를 발견하고 커졌다. 마치 누군가가 발견되기를 바라며 확실히 해둔 것 같았다. 이제 깨어난 아기는 울지 않고 큰 눈으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영은 즉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느님 맙소사, 그녀는 아기를 팔에 안으며 속삭였다. 누가 이렇게 아이를 버릴 수 있을까? 그녀의 눈에 은메달의 반짝임이 들어왔고 그녀는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것은 아름다운 작품이었고 복잡한 세부 장식과 그녀가 해독할 수 없는 라틴어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 미영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줄어든 것 같았다. 마치 자연조차도 이 중요한 순간에 잠시 휴식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기를 경찰서에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올바른 절차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넌 정말 천사 같아. 그녀는 이제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노는 아기에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넌 내 작은 천사가 될 거야. 한편 준호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건물의 그림자에 숨어 미영이 자신의 아들을 발견하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녀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일부는 달려가 아들을 되찾고 이 모든 미친 짓을 잊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제국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고 혼외자식과 관련된 스캔들은 그가 이루기 위해 싸워온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었다. 이지원, 그의 약혼녀이자 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중 한 명의 딸은 결코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키우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결혼식은 2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와 함께 그를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 만들어줄 기업 합병이 있을 것이었다. 준호는 미영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기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었다. 그는 결코 그것을 되찾을 수 없을 것임을 알았다. 메달은 그들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었다. 언젠가 그들의 길이 다시 교차할 수 있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마침내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와 그 선택이 모든 이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의 무게만 남겼다. 준호는 젖은 정장을 매만지며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의 결정의 짐을 안고 가면서 운명이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짜내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서울 1995년. 이제 5살이 된 천사는 미영과 함께 살고 있는 좁은 연립주택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자신이 집이라 부르는 소박한 환경을 밝혀주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공용 마당에 울려 퍼졌고 그곳에는 색색의 옷들이 걸린 빨랫줄이 오후의 미풍에 춤을 추고 있었다. 은메달은 그가 놀 때마다 목에서 흔들렸고 건물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반사했다. 미영은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얻는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밖에서 빨래를 하면서 양자인 아들을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미 몇 가닥의 은색 머리카락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은 5년 전 그 폭풍 우치는 밤에 그 아기를 발견했을 때와 같은 사랑스러운 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천사야 사랑아 다치지 않게 조심해. 그녀는 아들이 상자 더미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외쳤다. 목에 걸린 메달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조여왔다. 그 신비로운 물건은 아들을 알 수 없는 과거와 연결하고 있었다. 미영은 천사의 친부모를 찾으려 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아들을 데려갈까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그녀는 메달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언젠가 천사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도시 반대편 강남구의 한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김준호는 자신의 회사와 이씨 가문의 제국을 합병하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이지원과의 결혼은 첫 단계에 불과했다. 이제 5년이 지나 그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김하나의 기업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김 사장님, 그의 변호사가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발표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다.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다. 불면의 밤들, 신경성 궤양, 그리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결혼 생활. 이지원이 노크도 없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샤넬 정장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준호야, 우리 성호 얘기 좀 해야겠어.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어. 그들의 적자인 아들 성호도 5살이었는데 경험 많은 교사들조차 걱정할 정도로 이른 나이에 거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연립주택에서는 천사가 새로운 친구 지은이와 간식을 나누고 있었다.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아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가진 것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지은아. 천사가 자신의 버터빵 절반을 내밀며 말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는데 같이 나누어 먹는 음식이 더 맛있대. 소녀는 수줍게 받아들었고 곧 두 아이는 함께 놀며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연립주택에 울려 퍼지는 소박한 삶의 소리와 어우러졌다. 저녁이 되자 미영은 시장 끝자락에서 겨우 구입할 수 있었던 재료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천사는 오래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의 공책은 깨끗했다. 미영은 항상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기를 꿈꿨다. 엄마, 천사가 불렀다. 그의 어린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내 메달에 있는 이상한 글자들은 뭐야? 미영이 다가와 앞침에 손을 닦았다. 이는 그녀가 두려워하던 질문이었지만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건 라틴어란다. 사랑아, 그녀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네가 더 크면 그 뜻을 함께 알아보자. 천사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 수학 숙제로 주의를 돌렸다. 김가의 펜트하우스에서 준호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지원은 또 다른 출장 중이었고 성호는 또 다른 문제의 하루를 보낸 후 이미 자고 있었다. 그의 눈은 오래된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그가 첫째 아들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메달이 자신의 아버지 가슴에 걸려 있었다. 명예와 충성,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메달에 새겨진 라틴어 문구를 번역하고 있었다. 쓰라린 웃음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아들을 버린 것에 무슨 명예가 있단 말인가?
그 밤에 그가 보여준 충성심은 무엇이었던가? 두세 개의 대조는 더할 나위 없이 컸다. 천사는 사랑과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가치들로 둘러싸여 성장하고 있었다. 반면 성호는 사치와 특권 속에서 자라나며 복잡하고 종종 모순된 성격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준호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 두 세계 사이에서 분열되어 아직 자신도 모르는 유전적 조건의 첫 징후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미영은 그날 밤 천사를 재우면서 매일 밤 그랬듯이 수호천사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메달은 소년의 가슴 위에 놓여 있었고 단순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잠든 천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특별한 운명과 언젠가 그를 뿌리로 이끌 길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서울 2010년 태양이 막 떠오를 무렵 이제 20살이 된 천사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의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목에 걸린 은메달을 만졌다. 또 다른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이었다. 동대 문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는 조용했다. 오직 미영의 부드러운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녀는 힘든 밤을 보낸 후 겨우 몇 시간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미영은 지난 몇 달 동안 지속적인 기침에 시달렸고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천사는 세 가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낮에는 주방 보조로 일하고 오후에는 배달 앱으로 일했으며 주말에는 노숙자들을 돕는 사회 프로젝트를 돕고 있었다. 모든 돈은 미영의 치료를 위해 저축되었다. 미영은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했지만 네 자신을 더 생각해야 해 아들아. 미영은 기침 사이에 항상 말했다. 하지만 천사에게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주었던 사랑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김한의 기업의 호화로운 본사에서 준호는 임원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깊은 다크서클과 창백한 얼굴이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셔츠 소매를 단추를 채우려 할 때 약간 떨렸다.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더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김 사장님, 이사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비서가 인터폰을 통해 알렸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넥타이를 바로 잡았다. 그리고 냉혹한 사업가의 가면을 썼다. 밖에서는 성호가 이제 20살이 되어 경영학 학위를 막 받은 그가 첫 이사회 참석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성호가 준호의 손떨림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그저 피곤할 뿐이다. 그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길을 피하며 냉담하게 대답했다. 사실은 그의 최근 검사 결과가 그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었다. 최근에 발견된 희귀한 유전적 질환이 그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가 일구어온 제국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천사는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아침 식사 배식을 조정하고 있었다. 그의 타고난 카리스마와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자원봉사로 시작한 일을 그의 진정한 소명으로 바꾸어 놓았다. 천사야, 믿기 힘들 거야. 오랜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김순자 할머니가 외쳤다. 시청에서 우리 지원센터 프로젝트를 승인했대. 이 소식은 대단했다. 수개월간의 관료적 싸움 끝에 마침내 그들의 사회복지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자체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노숙자들 중에는 천사가 몇 주 전에 만난 17살의 민수가 있었다. 그 소녀는 불신의 눈빛과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무언가가 천사의 마음을 울렸다. 이렇게 살 필요 없어. 천사가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변화의 기회도 함께 제공하며 말했다. 우리 프로젝트에 청소년 견습생 자리가 있어.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이지원이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 정원에서 또 다른 자선 행사를 조직하고 있었다. 샴페인 잔과 카나페 사이에서 서울의 엘리트들이 피상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성호는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계산된 매력으로 자신의 완전한 무관심을 숨기고 있었다. 성호야, 여기 와봐. 지원이 불렀다. 몬테네그로 가의 딸을 소개해 줄게. 하버드를 갓 졸업했대. 하지만 젊은 성호의 관심은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들은 소문에 더 쏠려 있었다. 준호의 상태에 대한 소문이 회사 복도에서 돌기 시작했고 성호는 자신의 유산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날 밤 천사가 마지막 배달 교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목에 걸린 메달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예감을 담고 있는 것처럼. 집에 도착하자 미영이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 쉬셔야 해요, 천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오래된 신발 상자를 뒤적이고 있었다. 천사야, 여기 앉아보렴. 미영이 평소보다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여줄 게 있어. 그녀는 상자에서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한 신문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사교계 칼럼의 스크랩이었다. 김준호의 결혼식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업가의 목에는 천사의 것과 똑같은 메달이 걸려 있었다. 미영은 언젠가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메달에 대한 진실과 천사를 발견한 상황에 대해 말해야 할 날, 그녀의 기침이 악화되고 있었고 이 이야기를 밝히지 않고 떠나게 될까봐 점점 더 두려워지고 있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준호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완전한 진단을 받고 있었다. 김 회장님, 골수 이식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즉시 적합한 기증자 찾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밤이 서울을 덮으며 도시를 신비의 장막으로 감쌌다. 도시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20년 만에 다시 얽히려 하고 있었다. 은메달은 이 이야기의 조용한 증인으로서 그 비밀이 드러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관련된 모든 이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천사의 손에서 신문 스크랩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사진을 훑고 있었다. 목에 걸린 메달이 자체적인 에너지로 맥동치는 것 같았다. 마치 곧 드러날 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미영은 눈물이 고인 채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정직해야 한다는 필요성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다. 아들아, 그 폭풍우 치던 밤에 미영이 감정과 지속적인 기침으로 목이 메인 차에 시작했다. 나는 버려진 아기 이상의 것을 발견했어. 나는 목적을 찾았지. 그녀는 20년 동안 천사의 출신의 비밀을 간직했던 메달을 애정 어린 손길로 만졌다. 작은 아파트의 거실은 평소에는 아늑했지만 지금은 숨막히는 듯했다. 세월의 흔적이 남은 노란 벽들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에 조용한 증인이 되고 있었다. 천사는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밤의 도시가 그의 앞에 펼쳐졌고 그 불빛들은 마치 수천 개의 지상의 별처럼 깜박이고 있었다. 왜 지금이에요, 엄마? 천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억제되어 있었지만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요? 미영은 대답하기 전에 몇 번 기침을 했고 매번 기침할 때마다 그녀의 힘이 더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네가 네 이야기의 전부를 알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사랑아. 내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비밀을 가지고 떠날 수 없었어. 그녀는 그를 발견한 그 폭풍우 치던 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폭풍우, 그녀를 그에게 인도한 울음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던 메달에 대해 설명했다. 도시의 다른 편, 서울 아산병원에서 준호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었다. 김 회장님, 저희가 국내외 기증자 은행에서 적합한 기증자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훈 교수가 설명했다. 그는 이식 전문가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회장님의 유전적 상태는 극히 희귀합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 기증자를 찾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성호는 아버지와 함께 진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준호의 건강 때문만이 아니라 이 상황이 회사의 미래에 미칠 영향 때문이기도 했다. 가족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제가 기증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검사 결과 성호 씨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이런 경우 형제 자매가 가장 높은 적합성을 보이고 그 다음이 자녀입니다. 준호는 이 말을 듣고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선택들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견디기 힘들어졌다. 동대문구의 아파트로 돌아가서 천사는 여전히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다. 수년간 자신의 출신에 대해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메달은 항상 그의 정체성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여기 있단다.
미영이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그날 밤 너와 함께 발견된 모든 것을 여기에 보관했어. 상자 안에는 신문 스크랩 외에도 작은 파란색 담요와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랜 송글씨 쪽지가 있었다.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용서해 주세요. 천사는 그 쪽지를 손가락 사이에 들고 있었다. 그 두 단어 속에 여러 삶의 방향을 바꾼 결정의 무게를 인식했다. 그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찼지만 미영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형성된 그의 마음은 이미 이 정보를 독특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엄마. 그가 마침내 길고 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바꾸지는 않아요. 엄마가 나의 진정한 어머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다. 그녀가 아직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다음 날 사회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동안 천사는 자신이 돕는 사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버림받음과 극복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그의 마음에 다르게 울리고 있었다. 그가 돕고 있던 민수가 아침 식사 배식 중에 그에게 다가왔다. 오늘 뭔가 달라 보여요, 천사형, 소년이 말했다. 뭔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천사는 미소를 지으며 무의식적으로 목의 메달을 만졌다. 때로는 민수야 인생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진실을 제시해. 하지만 내가 배운 건,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무엇을 하느냐야. 기만이 기업에서 준호는 이사회와 긴장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의 떨림은 더 명백해졌고 그의 건강에 대한 소문이 회사 주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성호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통제권을 잡기 위한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다. 이지원은 거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행동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준호는 개인 사무실에서 수시간을 보내며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가족 메달을 들고 조용히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밤이 서울을 덮었고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20년 전의 그 밤을 떠올리게 했다. 미영은 침대에 누워 옆 의자에서 잠든 천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목에 걸린 메달이 스탠드의 은은한 불빛 아래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힌 것이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했다. 병원 병실에서 준호는 창문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며 자신의 메달을 무겁게 손에 쥐고 있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무언가가 자신의 생존의 답이 과거의 실수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운명은 그 무한한 지혜로 선택과 상황에 의해 갈라진 이 삶들을 다시 연결하는 시를 짜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준호의 개인 사무실은 즉석수사본부로 변모해 있었다. 도시 지도가 벽을 뒤덮고 있었고 그의 아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위치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아들을 버린 당시의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그의 마호간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고 그가 비밀리에 고용한 사설 탐정들의 보고서도 함께 있었다. 회장님, 그 당시 종로구 일대 고아원들의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가장 신뢰하는 개인 비서인 박상우가 새로운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흰머리가 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잃어버린 매 순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20년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20년 동안 잘못된 곳을 찾고 있었어.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메달에 고정되었다. 아들에게 남겨둔 것과 똑같은 그 물건이 그의 좌절된 과거 회복 시도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미영이 입원해 있는 공립병원에서 천사는 일, 사회 프로젝트, 그리고 어머니의 병상 곁에서 긴 밤을 보내는 것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상태는 지난 몇 주 동안 크게 악화되었고 의사들은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아들아, 미영이 이제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불렀다. 이 발견이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해. 천사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날이 갈수록 더 약해지고 있었다.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엄마. 엄마가 우리는 환경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동안 천사는 자주 기만이 기업 본사 앞을 지나갔다. 거울같이 빛나는 거대한 건물은 그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때때로 그는 잠시 멈춰서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그들 중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며 사회 프로젝트에서는 일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천사가 보살펴준 민수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천사 형, 그가 자원봉사 중 휴식 시간에 불렀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민수가 말을 잇기도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미영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것이었다. 천사는 서둘러 떠났고 목에 걸린 메달이 흔들리며 겉보기에 멀리 떨어진 삶들을 연결하는 비밀을 조용히 간직하고 있었다. 김가의 펜트하우스에서 성호는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그의 사무실을 뒤지고 있었다. 그의 눈은 사설 탐정들의 보고서를 발견하고 커졌다. 그래서 이거였군. 그는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최근 이상한 행동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던 이지원이 서류를 들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성호야, 뭐 하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있었다. 잠시 동안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수년간의 비밀과 거짓말이 그들 사이에 맴돌고 있었다. 엄마, 얘기 좀 해야겠어요. 성호가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계산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회사의 미래와 우리 가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한편 준호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립병원에서 이상훈 교수는 새로운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었다. 질병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가 준호에게 설명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준호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그의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들을 찾아 과거의 가장 큰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그때 그는 오래전에 했어야 할 생각을 했다. 박 비서. 그는 인터폰으로 비서를 불렀다. 새로운 종류의 검색을 해야 합니다. 그날 밤 폭풍 후 때 도시의 모든 응급실과 구급대 기록을 조사해 주세요. 은메달을 가진 아기가 발견된 기록을 찾아보세요. 공립병원에서 천사는 미영이 잠든 사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은 후 그녀는 지쳐 있었다. 천사의 목에 걸린 메달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과거의 결정과 미래의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듯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천사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의 치료 옵션에 대해 의논해야 할 것 같아요. 아산병원에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전문의가 계시지만.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천사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전문 치료는 그의 재정적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김하나의 기업의 회의실에서 이사회는 회사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다. 성호는 아버지의 부재를 이용해 리더십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사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밤이 서울을 덮었고 도시의 여러 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각자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준호는 사무실에서 마침내 병원 기록에서 유망한 단서를 찾아내고 있었다. 천사는 미영의 병상 옆에서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과거와 유일한 연결고리인 메달을 팔아 진정한 어머니를 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 떨어진 삶들 사이에 조용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메달은 과거의 선택으로 나뉜 이 영혼들을 다시 모으는 마지막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 중구의 오래된 보석상은 문을 닫으려는 참이었다. 천사가 시간의 흔적이 남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왔다. 입구 위에 작은 종이 부드럽게 울리며 그의 존재를 알렸다. 40년 넘게 보석 감정을 해온 고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카운터로 다가오는 젊은이를 관찰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 씨가 물었다. 그의 노련한 눈은 즉시 천사의 목에 걸린 메달을 알아보았다. 그것이 흔한 장신구가 아닌 특별한 물건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천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목에서 메달을 벗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순간의 어려움이 묻어났다. 고 씨는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메달을 집어들었다. 복잡한 세부 장식과 라틴어 명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젊은이. 고 씨는 몇 분간의 세심한 관찰 끝에 입을 열었다. 이건 평범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19세기 유럽의 가문 유물로 보입니다. 이 표시들을 보세요.
그는 뒷면에 새겨진 작은 문양들을 가리켰다. 이것들은 전통 있는 가문의 문장입니다. 같은 시각 준호의 사무실에서 박상우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날 밤 폭풍우 때 은메달을 가진 아기를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데려간 가정부의 기록이 있습니다. 박미영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20년 만에 드디어 이름, 구체적인 단서를 찾은 것이다. 그의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응급처치 기록에 등록된 동대문구의 주소를 발견했다. 차를 준비하세요. 그가 박 비서에게 지시했다. 힘겹게 일어서며 그의 몸은 병으로 쇠약해져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어떤 신체적 한계보다 강했다. 보석상에서 고 씨는 천사에게 메달에 대해 관대한 제안을 했다. 천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보석상이 덧붙였다. 이 물건을 파는 것은 실수일 겁니다. 이건 돈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천사는 손에 든 메달을 바라보았다. 가게의 불빛 아래에서 라틴어 명문이 빛나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가 병원에 있는 미영을 생각하며 대답했다. 때로는 현재를 지키기 위해 과거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민수가 천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이는 고백해야 할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다. 잘 차려입은 한 남자가 그에게 접근해 사회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대가로 돈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 남자는 자신을 김성호라고 소개했다. 미영은 병상에서 잠시 정신이 들었다. 그녀의 베개를 정리하던 간호사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부탁드립니다. 전화 한 통 해야 해요. 급해요.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놀라운 결의에 차 있었다. 준호의 차가 동대문구의 좁은 거리를 헤치고 찾은 주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운전석의 박상우는 백미러로 사장을 관찰했다. 그는 동시에 더 늙어 보이면서도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았다.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다. 사회 프로젝트에서는 작은 군중이 모여들고 있었다. 새 공간 개소식 날이었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성과였다. 참석자들 중에서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김성호였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리며 전략적 연락처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고 씨는 천사의 고뇌를 감지하고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아산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며 말했다. 어머니를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역사를 팔지 않고도 말이죠. 그 순간 아산병원 접수대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서울대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박미영이라는 여성이 이상훈 교수와 꼭 통화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은메달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했다. 서울의 거리는 모든 이삼들이 한 점으로 수렴해가는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는 찾던 주소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다. 천사는 여전히 보석상에서 고 씨의 명함과 메달을 들고 서 있었다. 미영은 병원에서 20년간 간직해온 진실을 의료진과 나누고 있었다. 운명은 그 무한한 지혜로 이 모든 풀리지 않은 실타래를 한데 모을 순간을 선택한 것 같았다. 오랫동안 비밀의 조용한 수호자 역할을 해온 메달은 이제 시간과 상황으로 갈라진 이 영혼들을 다시 모으는 마지막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 위로 오후가 저물어갈 때 준호의 차가 동대문구의 작은 아파트 앞에 멈춰섰다. 사업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목에 걸린 자신의 메달을 만졌다. 수년간 긴장된 순간마다 그를 진정시켜주던 무의식적인 제스처였다. 운전석의 박상우는 사장의 손에서 점점 더 뚜렷해지는 떨림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회장님, 제가 먼저 올라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상우가 준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다. 하지만 사업가는 이미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병 때문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후들거리고 있었다. 같은 순간 천사는 고 씨의 보석상을 나서고 있었다. 메달은 여전히 그의 목에 걸려 있었다. 노보석상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을 제시하지만 항상 다른 길이 있습니다. 민수는 사회 프로젝트 입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젊은 얼굴에는 걱정의 흔적이 역력했다. 천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에게 달려갔다. 천사형 김성회에 대해 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갑작스러운 급제동 소리에 중단되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준호는 모퉁이를 돌자마자 천사의 목에 걸린 메달을 보고 갑자기 멈춰 섰다. 아버지와 아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쳤다. 불과 몇 미터의 보도와 20년의 부재만이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다.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얼굴이 아니라 둘 다 걸고 있던 똑같은 메달 때문이었다. 이어진 침묵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 잃어버린 모든 순간들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다. 천사야, 준호가 감정에 목이 메어 속삭였다. 눈물을 참으며 그의 흐릿한 눈은 앞에 서 있는 젊은이에게 고정되었다. 천사에게서 그는 단순히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의 반영, 오래전 폭풍 우치던 밤의 결정의 메아리를 보았다. 천사는 무릎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신문 스크랩 속의 남자, 그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들 속에 살아있던 유령이. 하지만 사진 속의 강력하고 위험 있는 사업가와는 달리 그는 시간과 질병으로 쇠약해진 한 남자를 보고 있었다. 왜 지금입니까? 천사의 첫 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다. 민수는 순간의 강렬함을 느끼고 몇 걸음 물러섰지만 이 역사적인 만남의 조용한 증인으로 가까이 남아 있었다. 병원에서 미영은 이상훈 교수의 방문을 받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전화에 즉시 응답했다. 그 아이는 같은 희귀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기침 사이에 설명했다. 메달, 그게 증거예요. 천사가 김준호 씨가 찾는 아들이에요. 성호는 정보원들을 통해 아버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만남 소식을 듣자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채 반응했다. 민수를 내부자로 이용해 사회 프로젝트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던 그의 계획을 서둘러 실행해야 했다. 긴장된 손가락으로 그는 긴급 메시지를 입력했다. 오늘 계획을 실행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만남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다. 아들아, 나는...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천사는 순간적인 반사 행동으로 그를 붙잡았다. 그가 쓰러지기 전에 그를 받쳐든 것이다. 그 짧은 순간의 신체 접촉에서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시간을 초월한 인식이었다. 설명해야 해. 준호가 이제 천사에게 기대어 계속했다. 그날 밤, 그 이후 매일. 하지만 새로운 떨림의 파도가 그를 가로막았다. 박상우가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김 회장님, 약을... 당신이 아프시군요. 천사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그의 눈은 준호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을 살펴보며 심각한 질병의 명백한 징후를 알아차렸다. 백혈병입니다. 준호가 속삭이듯 대답했다. 희귀한 유전적 상태예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당신이 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말들이 가을 낙엽처럼 공중에 떠다녔다. 의미와 결과로 가득 찬 채 천사는 목에 걸린 메달의 무게를 느꼈다. 오랫동안 그의 출신의 비밀을 간직해온 바로 그 물건이 이제 그들의 삶의 행로를 영원히 바꿀 순간의 증인이 되고 있었다. 가까이에 있던 민수는 자신의 휴대폰과 그 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성호의 위협적인 메시지가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양심은 천사에 대한 충성심과 성호의 유혹적인 약속 사이에서 조용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서울 위로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을 오렌지색과 분홍색 톤으로 물들이며 마치 자연조차도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울리는 배경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듯했다. 과거의 선택으로 갈라진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현재의 필요에 의해 다시 만나 과거와 미래가 될 수 있는 것 사이의 경계에 서 있었다. 아산병원의 작은 대기실에서 천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메달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지난 몇 시간은 마치 열병의 꿈 같았다. 준호와의 만남, 병에 대한 고백, 병원으로의 급한 이동. 이미 미영의 상태로 흔들리고 있던 그의 세계가 이제 새로운 복잡성과 불가능한 선택의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상훈 교수는
방금 골수 이식 절차에 대해 설명을 마쳤다. 기증자에게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하지만 먼저 적합성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김 회장님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복도 건너편의 개인 병실에서 준호는 급히 병원으로 호출된 이지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숨길 수 있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믿기 힘든 감정 사이를 오갔다. 아들이라고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지원 씨, 준호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나눌 얘기가 많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천사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나는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수년간 유지해온 통제의 가면이 마침내 무너지며 감정이 터져나왔다. 서울대병원에서 미영은 민수의 방문을 받고 있었다. 그는 성호의 조종에 대해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미영 여사님,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시작했다. 고백할 게 있어요. 김 회장님의 아들 성호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가 돈을 제안하면서 미영은 놀라운 힘으로 젊은이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넌 정직해질 수 있는 적절한 순간을 골랐구나. 이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렴.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아들을 보호하려는 강렬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사회 프로젝트에서 자원봉사자들은 그날 오후 일찍 목격했던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천사와 사업가의 만남에 대해. 자선 물품을 정리하던 김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정말 금쪽 같은 마음을 가졌어. 그렇게 많은 일을 겪고도 자신을 버린 사람을 돕겠다니. 회사의 사무실에서 성호는 노트북에 열심히 타자를 치고 있었다. 재무보고서, 오래된 문서들, 김가의 제국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고 있었다. 사생아 형제의 발견은 그의 유산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에 대해 만들어온 모든 이야기를 위협하고 있었다. 성호 씨, 그의 비서가 생각을 중단시켰다. 민수라는 사람이 우번 라인으로 전화 왔습니다. 긴급하다고 합니다. 성호는 전화를 받았다. 그의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들은 말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수 없어요. 민수가 전화 너머로 말했다. 천사 형은 그는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때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난 그 신뢰를 배신할 수 없어요. 성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수는 덧붙였다. 그리고 더 있어요. 저는 이미 미영 할머니에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아산병원으로 돌아와서 천사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가 이상훈 교수에게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준호와 마주쳤다. 미영 어머니께서 최선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이시고 항상 제 곁에 계셨습니다. 준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의 시간의 흔적이 남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아들아. 나는 20년의 부재를 보상할 순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 이지원은 이 장면을 복잡한 감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수년간 그녀는 완벽한 사업가의 완벽한 아내로 살아왔다. 겉모습만의 삶이었다. 이제 준호의 취약함과 천사의 고결한 성품을 보며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박산군은 조용히 전화를 걸고 있었다. 사장의 오래된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네, 특실 중 가장 좋은 방을 준비해 주세요. 환자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오늘 중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이송될 겁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아산병원에 도착했다. 여러 블록을 달려온 뒤였다. 그는 병원 예배실에서 홀로 있는 천사를 발견했다. 천사는 손가락 사이로 메달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천사 형, 민수가 조용히 불렀다. 성호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지만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다. 미영이 서울대병원에서 또다시 위기를 겪어 이송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천사는 재빨리 일어났다. 목에 걸린 메달이 흔들렸고 그것은 그에게 자신의 근원과 앞으로 내려야 할 선택들의 무게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해가 서울 위로 지고 있었다. 마지막 빗줄기가 예배실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아버지와 아들의 얼굴 위로 색색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혈연과 똑같은 메달로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
그리고 속죄의 한계를 시험할 시간과의 싸움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미영의 아산병원 이송은 한밤중에 이루어졌다. 정원이 내다보이는 고급 병실은 서울대병원의 소박한 환경과 비교하면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천사는 새로운 의료진의 보살핌 덕분에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편안히 잠든 양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아, 미영이 천천히 눈을 뜨며 불렀다. 민수 얘기를 들어보렴. 중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새 약 덕분에 더 힘이 있었지만 여전히 시간이 귀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긴박감을 담고 있었다. 미영의 요청으로 병원에 남아있던 민수는 천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를 냈다. 성호 씨가 몇 주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는 제가 사회 프로젝트를 방해하길 원했어요. 형의 명성에 해를 끼칠 문제들을 만들라고 했죠. 많은 돈을 제안했어요. 천사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내면의 폭풍을 숨기는 평온한 가면 같았다. 목에 걸린 메달이 민수의 말 한마디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민수가 계속했다. 그는 회사를 장악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회장님, 그러니까 김준호 씨가 형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복도에서 준호는 초기 적합성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하게 걸어다니고 있었다. 이상훈 교수는 상황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분석을 우선시했다. 이지원은 거리를 두고 남편을 관찰하고 있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고독의 진정한 깊이를 깨닫고 있었다.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다가와 물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다니.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지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의 결혼은 사업상 합의였잖아요, 지원 씨. 당신은 늘 그 점을 분명히 했죠. 회사 사무실에서 성호는 불안한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의 병원 내 정보원들이 미영의 이송과 적합성 검사에 대해 알려왔다. 그의 계획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긴장된 손가락으로 그는 회사의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천사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와서 이상훈 교수는 준호와 천사를 자신의 진료실로 불렀다. 초기 결과가 유망합니다. 그가 발표했다. 초기 적합성이 필요한 맥의 변수 내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은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했지만 천사는 민수의 폭로로 인한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준호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호의 조종의 희생자가 된 한 남자를 보았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그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랐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민수를 통해 알게 된 성호의 계획에 대해 털어놓았다. 준호는 창백해졌다. 아들의 배신을 알게 된 것보다는 천사가 이 정보를 공유하는 용기와 정직성에 더 충격을 받은 듯했다. 미영은 의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기를 고집했다. 그녀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어떤 유전적 유산보다도 더 강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었다. 성호는 항상 어려운 아이였어요. 이지원이 긴 침묵을 깨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는 아들 양육에 대한 수년간의 소홀함, 겉모습과 사회적 편의에 기반한 선택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준호는 힘겹게 일어서며 의사의 책상을 짚었다. 천사야. 그가 감정에 복받쳐 말을 시작했다. 내가 너에게 한 일 아니 하지 않은 일들 이후에도 넌 여전히 내게 정직하기로 선택했구나. 네 어머니. 그는 미영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셨어. 그 순간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다. 성호가 병원에 도착해 아버지와 꼭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의 결연한 표정은 좋지 않은 일을 예고하고 있었다. 민수는 방 구석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휴대폰의 진동을 느꼈다. 김순자 할머니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사회 프로젝트가 밤사이 침입을 당했고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성호의 계획이 민수의 참여 없이도 진행되고 있었다. 미영은 놀라운 힘으로 천사의 손을 잡았다. 내 아들아, 그녀가 지혜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에게 도전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란다.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방 안에 있는 3개의 메달을 비추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목에 걸린 2개와 성호의 방서랍에 10대 시절부터 잊혀진 채 남아있는 하나. 3세대, 3가지 다른 이야기가 하나의 장신구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혈연의 유산만이 아니라 20년간의 부재가 만들어낸 더 깊은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징하고 있었다. 골수 채취 준비실은 의료 장비의 부드러운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이미 병원 가운을 입은 천사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다. 메달은 일시적으로 제거되어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긴장되세요? 이상훈 교수가 마지막 검사 결과를 들고 방에 들어오며 물었다. 긴장하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천사는 절차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그의 생각은 옆방에서 회복 중인 미영과 오후에 이식 준비를 위해 입원할 준호 사이에서 나뉘어 있었다. 병원 로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성호가 돌아온 것이다. 이번에는 위협적인 서류나 문서 없이 오래된 옷장 바닥에서 꺼낸 것 같은 낡은 상자만을 들고 있었다. 그를 동행한 이지원은 아들에게서 싹트기 시작한 변화의 조짐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성호가 평소의 오만함이 사라진 목소리로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방문 앞에서 물었다.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이 남자의 새로운 모습에 호기심을 느꼈다. 집에서 이걸 찾았어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며 말했다. 안에는 그의 메달이 있었다. 수년간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김 가문의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있었다. 10대 때부터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문의 과거와 연결되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천사는 관심을 가지고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김 가문의 3대에 걸친 이미지들이었고 각 남성은 지금 형제들을 연결하고 있는 메달을 착용하고 있었다. 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왜냐하면 성호가 망설이며 말을 고르기 시작했다. 회사 통제를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느라 이 가족 상징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미영의 병실에서 민수는 김순자 할머니가 사회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성모 마리아 상을 놓으며 작은 재단을 만들고 있었다. 할머니,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서류 도난 사건이 알려진 후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기업들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전문적인 치료 덕분에 그녀의 얼굴에 호전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봐라, 때로는 폭풍우를 지나야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법이지.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단순한 지혜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다. 병원 이사회실에서 이지원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제안을 하고 있었다. 희귀 질환을 앓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특별 병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가 병원 관리자들에게 설명했다. 천사의 사회 프로젝트와 협력해서요. 준호는 자신의 병실에서 치료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성호가 이제 깨끗이 닦아 복원된 자신의 메달을 들고 들어왔다. 아버지, 그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시작했다. 김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이해한 것 같아요. 골수 채취 절차는 정확히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진정제를 맞았지만 의식이 있는 천사는 며칠 만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병원 반대편에서 준호는 이식을 위한 준비 프로토콜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조용한 기도에는 감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사회 프로젝트에서는 작은 군중이 모여들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사업 확장을 계획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들 사이에는 성호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도착해 단순히 재정적 자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경영 지식도 제공하고 있었다. 알아요. 그가 약간의 불신과 희망이 섞인 눈으로 그를 지켜보는 김순자 할머니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지난 몇 시간 동안 배운 기업 경영에 대한 교훈이 수년간의 MBA 과정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천사의 절차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병원 복도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김가의 3개의 메달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다.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권력과 지위의 상징이 아니라 깊은 변화의 조용한 증인이 되어 있었다. 미영은 자신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고집했다.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이야기를 치유와 구원의 여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지원은 성호 옆에 서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애정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다시 시작하기엔 결코 늦지 않아. 그녀가 속삭였다. 그 말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며 더 나은 날들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듯했다. 이식 후 며칠 동안 아산병원 10층은 독특한 가족 모임의 중심지가 되었다. 준호의 병실은 이전의 냉정하고 고독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목소리와 절제된 미소로 가득 찼다. 이미 더 건강해진 미영은 환경에 아늑함을 더하기 위해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다. 간단한 꽃꽂이, 그리고 그녀가 회복 기간 동안 직접 뜬 다채로운 담요 등이었다. 결과가 유망합니다. 이상훈 교수가 아침 회진 중 최신 검사 결과를 분석하며 설명했다. 골수가 잘 반응하고 있고 활력 징후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에 새로운 생기가 돌아온 채 좋은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메달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사회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매일 아침을 그곳에서 보내기 시작한 성호는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소명을 발견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오직 권력을 축적하는 데에만 사용되던 그의 경영 경험이 이제는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구조화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김순자 할머니가 민수에게 말했다. 그들은 성호가 10대들에게 기본적인 경영 개념을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젊은이가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 그저 올바른 목적을 찾아야 했던 거지. 이지원은 사회 프로젝트를 김앤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니셔티브와 통합할 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새길 연구소, 그녀가 준호의 병실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서 설명했다. 이것이 천사가 시작한 일을 확장하는 우리의 방식이 될 거예요. 천사는 채취 절차에서 회복된 후 병원과 프로젝트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를 방문하는 시간은 깊은 대화의 순간이 되었다. 20년간의 부재를 공유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알아, 준호가 특히 평온한 어느 오후에 말했다. 나는 수년간 제국을 건설하며 그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야 진정한 분은 너와 성호와 우리 가족과 함께 잃어버린 순간들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 방 한쪽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던 미영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사랑이 가장 믿기 힘든 이야기조차 구원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며 따뜻해졌다. 그 주말 사회 프로젝트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성호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한 각 청년에게 가족 메달의 복제품을 수여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지위의 상징이 아니라 그가 설명했다.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용도로요. 준호는 병원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막내 아들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은 큰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느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순수한 사랑과 진정한 감탄에서 비롯된 자부심이었다. 각 메달은 성호가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변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별로 시작했지만 화합으로 끝나고 있죠.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극복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지원은 미영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준호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영혼을 구한 남자를 키운 여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천사에게 우리가 주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주셔서요. 민수는 이제 프로젝트의 주니어 코디네이터가 되어 자신의 옛 길거리 동료들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변화 이야기는 그와 같은 기회가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병원으로 돌아온 밤,
천사는 아산병원의 실내 정원에서 성호를 발견했다. 동생은 이제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자신의 메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성호가 여전히 메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돈과 권력을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토록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천사는 미소를 지었다. 동생에게서 자신이 수년간 추구해온 것과 같은 의미 찾기를 알아차렸다. 때로는 그가 대답했다. 우리가 완전히 길을 잃어야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어. 병실에서 준호는 이 시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평온히 쉬고 있었다. 그의 침대 옆 테이블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에는 가족 전체가 모여 있었다. 김가뿐만 아니라 미영, 민수, 김순자 할머니, 그리고 사회 프로젝트의 다른 구성원들까지. 그것은 단순히 확장된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소속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고 있었다. 오랫동안 비밀과 이별을 상징했던 메달이 이제는 화합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사회 프로젝트에 배포된 그 복제품들은 김가의 역사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어떤 장벽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이야기도 다시 쓸 수 있다는 약속을 담고 있었다. 사회 프로젝트의 옛 본부는 그 봄날 아침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한때 간소하고 임시방편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현대적인 직업훈련 및 사회지원센터로 탈바꿈했다. 입구에 빛나는 간판에는 새길연구소, 김가의 사회변화 이니셔티브라고 쓰여 있었다. 이식 후 3개월이 지나 완전히 회복된 준호는 공식 개소식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지켜보며 목에 걸린 메달을 만지작거렸다. 한때 병으로 쇠약해졌던 그의 얼굴은 이제 새로운 활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 이상의 것이었다. 마침내 더 큰 목적을 찾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버지, 성호가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오며 불렀다. 첫 번째 손님들이 1시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언론사들은 이미 입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의 변화는 말과 자세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한때 냉혹했던 임원은 이제 자선 활동에서 진정한 소명을 찾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완전히 회복된 미영은 새길연구소의 요리과정 학생들이 준비한 다과를 직접 감독하고 있었다. 그녀의 깔끔한 앞치마에는 프로젝트의 새 로고, 가족 메달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수놓아져 있었다. 미영 선생님, 이제 청년 견습생 프로그램의 공식 코디네이터가 된 민수가 다가와 말했다. 첫 번째 졸업생들이 졸업식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눈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찾은 50명의 청년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며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메인 강당에서 이지원은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었다. 새길연구소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김가재단은 그녀 자신의 변화의 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여보, 준호가 조용히 들어오며 말했다. 모든 게 완벽해요. 늘 그랬듯이. 천사는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도착했다. 둘 다 졸업생들에게 전달할 메달 복제품이 담긴 특별한 상자들을 들고 있었다. 각 메달은 세심하게 제작되어 원본의 라틴어 문구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다. 사랑과 두 번째 기회를 통한 삶의 변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김순자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네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던 그 작은 꿈이 이렇게 큰 것으로 자랄 줄은. 천사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메달을 만졌다. 사실 할머니, 이건 제가 꿈꿀 수 있었던 어떤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개소식은 정확히 10시에 시작되었다. 강당은 사업가들, 정치인들, 기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젝트가 항상 봉사해온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다. 첫 줄에는 미영을 포함한 김가 가족 전체가 앉아 있었다. 운명이 가까워지게 한 두 세계의 결합을 대표하고 있었다. 사회길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호가 연설을 시작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성공을 은행 계좌의 숫자로만 측정하던 그저 성공한 사업가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저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 덕분에 진정한 분은 우리가 만지는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호가 이어서 마이크를 잡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사회통합과 취업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유창함은 그의 기업 경험이 어떻게 새롭고 고귀한 목적을 찾았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이지원은 박미영의 이름을 딴 장학금 기금 설립을 발표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감정에 복받쳐 설명했다. 이 특별한 여성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졸업생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순간은 행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단상에 오르는 각 청년은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각자의 미소는 어려운 환경에 대한 승리를 의미했다.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 민수는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 메달은 천사가 졸업생들에게 설명했다. 이별로 시작해 화합으로 끝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수료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이 어떤 이야기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지속적인 리마인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후 특별한 사진 한 장이 찍혔다. 각자의 메달을 건 3대의 김가 남성들이 미영과 50명의 졸업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순간의 포착이 아니라 가치관과 목적의 혁명을 담고 있는 이미지였다. 연구소 정원에서 이어진 리셉션 중 준호는 미영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를 찾았다. 감사합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제가 줄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제 아들에게 주셔서요. 미영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평온한 눈빛에는 지혜가 가득했다. 준호 씨,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도전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 폭풍우 치던 밤은 저에게 아들 이상의 것을 주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사명을 주었죠. 오후에 햇살이 세길 연구소 건물을 비추고 있었고 메달들은 지상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 각 메달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었다. 그 미래는 사랑과 연민,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어떤 이야기라도 새롭게 쓸 수 있는 힘을 가진 세상이었다. 세길 연구소 개소 이후 1년이 지났다. 12월의 햇살이 김가의 저택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서 특별한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이것은 기업 행사나 비즈니스 모임이 아니라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었다. 가족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점심 모임이었다. 이제 가족에는 김가뿐만 아니라 운명이 그들의 이야기에 엮어 넣은 모든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지원이 특별히 골라준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미영은 정원에 펼쳐진 긴 테이블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모성의 어린 시선은 천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녀에게 둘째 아들이 된 성호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메달, 가족의 특별한 선물, 이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다. 다른 메달들과 달리 이것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이 선택한 어머니에게. 아직도 궁금해요. 그녀가 사진 앨범을 들고 다가오는 준호에게 말했다. 어떻게 그 폭풍우 치던 밤이 이렇게 많은 삶을 바꿀 수 있었는지. 이제 완전히 회복되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업가는 미소로 답했다. 폭풍우가 아니었어요, 미영 씨. 당신의 마음이었죠. 세길 연구소는 다른 도시들에서도 복제되는 사회 변화의 모델이 되었다. 성호는 연구소의 집행 이사를 맡아 혁신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민수와 같은 졸업생들이 새로운 참가자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한때 방해 공작을 계획했던 청년이 이제는 사회교육자 팀을 이끌고 있었다. 이지원은 김가재단의 조정 역할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았다. 그녀는 사회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 그녀의 개인적 변화는 행동뿐만 아니라 성호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미영을 가족의 핵심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이것 좀 봐요. 천사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불렀다. 세길 연구소가 국제사회 혁신상을 수상했다는 기사였다. 그 기사는 메달 프로젝트가 어떻게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 되었는지 강조하고 있었다. 이미 5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졸업하고 취업했다. 공식적으로 은퇴했음에도 여전히 프로젝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순자 할머니는 새 학생들에게 메달 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다.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야. 그녀가 말하곤 했다. 어떤 슬픈 이야기라도 극복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지. 점심 식사 중 준호가 특별한 건배를 위해 일어섰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을 돌며 이제 그의 확장된 가족을 구성하는 모든 얼굴을 살폈다. 1년 전 그가 시작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 회사, 가족을. 오늘 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영과 이지원 사이에 앉은 성호가 두 여성의 손을 잡았다. 그의 변화는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이었다. 냉혹하고 계산적이었던 임원은 사회적 사명에서 진정한 소명을 찾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가족이란 그가 잔을 들며 말했다. 혈연이나 전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매일의 선택에 관한 것이죠. 새 길 연구소의 각 졸업 기수에 계속 수여되는 메달 복제품은 도시에서 극복의 상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연구소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은 이제 특별히 그 상징을 달고 있는 전문가들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단순히 기술적 훈련뿐만 아니라 확고한 가치관과 결단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 식사 후 대화가 정원 곳곳에 작은 그룹으로 퍼져나갈 때 천사는 생부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를 찾았다. 알아요. 그가 말했다. 가끔 그 폭풍 후 치던 밤을 생각해요. 절망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 어떻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요. 준호는 자신의 메달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수년간 그 선택 때문에 자신을 괴롭혔어요. 그가 인정했다. 이제 이해합니다.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어야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미영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이야기를 사랑과 사회적 변화의 유산으로 바꾸어 놓았다. 서울의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을 분홍색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메달들은 이제 분리가 아닌 연합의 상징이 되어 작은 지상의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다. 각각은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었다. 그 미래는 사랑이 사회적 장벽을 초월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겉보기에 멀어 보이는 세계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세상이었다. 세길 연구소에서 수여되는 각 메달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약속을 지니고 있는 미래였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접촉하게 될 삶들도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폭풍우 치던 밤의 이별로 시작된 이야기가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단순히 해피엔딩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 도전의 모습으로 온다는 깊은 이해였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깨달음이었다.